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장소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디자인과 관련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한국의 가구 미술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가구라든가 아까 안도 씨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자기라든가 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커다란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때 이런 어떤 아시아의 귀중한 자원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의 미래를 생각해 나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오늘은 일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일본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얼마만큼 가능성을 꽃피워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문화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글로벌이라는 말을 굉장히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글로벌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 용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금융의 체제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유통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생각해 나가야지 어떤 상품을 판매를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제가 아니라 문화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문화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로컬리티하고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컬티 안에서 반짝이는 것을, 로컬 안에서 반짝이는 것을 어떻게 전 세계적인 맥락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로컬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글로벌한 문맥으로, 글로벌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일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큰 신적인 그런 힘은 자연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러니까 신들이 산 위를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든가 뭐 논밭 위에 있다든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든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연적인 힘을 끌어들여서 이용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만은 좀처럼 잘 되지 않았었죠. 신은 여러 곳에 존재를 합니다. 이게 무를 뽑으면 그 끝에 신이 존재한다고 또 믿었고요. 또 이렇게 쌀알 속에도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랜 옛날 일본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죠. 여러 곳에 신들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 신을 불러내서 신과 접촉을 하고 싶다,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옛날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4개의 막대기 위에 이렇게 로프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텅 빈 안쪽의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텅 빈의 공간의 어떤 원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텅 빈 부분은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신들은 세계 전체를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어떤 비어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그 안에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신께서 그러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emptiness, 텅 빈 것, 이런 텅 빈 곳에다가 지붕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이 일본의 지금 현재 신사의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신사에 들어가면은 텅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붕을 지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신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사로 들어가는 정문인데요. 예, 이렇게 어떤 공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텅 빈 공간을 만들어서 이 도리라고 불리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신사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텅 빈 공간에 대해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텅 빈 공간이 여러 부분에서 컴비네이션이 돼서 일본의 신사라는 공간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텅 빈 공간을 운용하면서 어떤 접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일본 사람들은요, 여기가 이세 신궁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신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 보시면 텅 비어 있는 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요, 이세 신궁은 20년에 한 번씩 이것을 부셔서 여기다가 새로운 것을, 완전히 똑같은 것을 새로 만듭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재건축을 하는 거죠. 이것이 수천 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을 이렇게 옆에 있는 잔에다가 따르고 다시 또 이쪽으로 따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리뉴얼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갱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 그 사이에 물이 조금 뭐 옆에 흘리기도 하고 또 약간씩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조금 더 물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물이 가득 차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세 신궁의 경우에도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천수백 년 동안 사이에 60몇 차례에 따른 어떤 60몇 차례의 리뉴얼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생물이 진화를 하듯이 조금씩 이세 신궁이 진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남태평양 쪽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건축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천수백 년 동안 이렇게 쭉 마치 생물이 진화가 되듯이 조금씩 그 나름대로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자리에도 바로 이 텅빔, emptiness가 운용이 되어 왔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에서는 저희들은 그 어떤 일본 신사의 도리라는 문 옆에요. 이런 그 상징물이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죠. 이쪽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아라는 것은 정보를 발신하는 거고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그 서로의 호흡이 일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을 때 벌써 상대가 알아듣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서로 호흡이 맞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어떤 축구를 할 때 서로 아이 컨택트 같은 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아이 컨택을 한 순간에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호흡이 맞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회의를 일본에서 흔히 보게 되는데요. 회의 도중에 회의의 의장을 맡은 사람이 그 건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명언하지 않죠.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죠. 빙빙 둘러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이의가 없으시면 그 건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that, this, 이것, 그것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명시화시켜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나가 평등하게 그 결의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책임이 편제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는 합의의 방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고도의 어그리먼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속에도 바로 텅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텅빔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같이 그 텅빔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미의 교차로를 확실하게 만들어두지 않고 한가운데를 이렇게 emptiness 상태로 해서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매성, 다의성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이렇게 텅 빈 그릇 같은 것을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emptiness. 이 텅 빔이라는 개념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심플과
또 텅빔, empty라는 것이 개념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심플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플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잡하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죠. 전 세계는 심플 속에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는 혼돈, 복잡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심플이라는 개념은 근대 사회와 더불어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0년 정도 전에 탄생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청동기는 주석으로 만든 것이 처음에 아주 단순한 청동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복잡했습니다. 거대한 사회를 통합하는 어떤 세계를 통합하는 힘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커다란 어떤 힘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주 장시간을 걸려서 이루지 않으면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결과물로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성과로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것을 보면은 다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아우라를 발산하는 것이죠. 그 아우라를 발산하는 것은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런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던 용의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활성화돼서 사용이 되어서요. 아주 복잡한 모양이 진보를 거쳤습니다. 그 옆에 인도에서도 이렇게 임금의 왕에게 힘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왕비에게 바치는 아주 복잡한 이런 궁전을 지었습니다. 아주 백색의 이렇게 엄청난 훌륭한 건물이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이슬람의 사원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기하학적인 그런 모양을 발전시켜서 그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이것은 아주 그냥 몸에다가 문신을 한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파워를 발휘하면서 이 위력을 발산을 했던 것이죠. 문화적으로. 유럽도 굉장히 왕의 힘이 강했을 때는 로코코, 바로코 이런 시대가 되겠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양식적으로 이런 문화가 확립이 됐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베르사유 궁전의 그 거울의 방인데요.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자가 이런 형태를 띄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역사성 속에 복잡한 역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플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왕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로 어떤 형성되는 세상이 아니라 개개인이 얼마나 활발하게 생기 있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의 가치관의 그 중점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개개인, 사람 하나하나가 사회의 중심이 되어가고 국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강력한 힘을 어떤 발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물건과 소재, 그 관계를 가장 최단거리로 연결시키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것이 싹트게 됐고, 갑자기 이 심플함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선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150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한편으로 이 300년쯤 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서양에서 유래한 심플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emptiness, 이 텅빔이라는 어떤 개념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아시아의 아주 가장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유라시아 대륙을 90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요. 마치 그 파친코의 그 비유를 해보면은 사실 일본은 가장 밑에 어떤 미니멀한 그런 엠티한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만약에 안 들렸다고 그러면 굉장히 쇼크인데요. 여러분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으신 거죠? 네. 大丈夫だったですか? 예, 여러분들 다 들리셨죠? 네. 15世紀の半ばにオーニングラン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 중반에요.
왕인의 란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교토가 한 10여 년 동안 전란에 휩싸였습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내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절이나 불상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뭐 건물이나 정원이나 뭐 모든 족자 이런 것들 모두 다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실이 있었을 때 당시에 아시카가 요시마사라는 장군이 아들에게 그 장군의 직위를 계승을 시켰는데요. 본인은 어떤 칩거를 하면서 굉장히 아주 간소한 집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장군이 사용을 했었던 당시의 서재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일본의 와시즈, 화실이라고 부르는 일본식 방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체의 장식이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저는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노유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게 바로 다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실 안에서 차노유라는 게 이루어지는데요. 최소한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아주 벚꽃이 활짝 핀 그 공간 속에서 둘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 속에다가 사쿠라 잎, 그 벚꽃잎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리고 약간의 어떤 족자 같은 것을 갖다 둠으로써 굉장히 그야말로 활짝 핀 벚꽃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네이션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님과 또 주인 사이에 어떤 이미지네이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텅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처럼 장식적인 그런 극장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다른 성격이 물론 그 추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스페이스에서 이런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혹은 또 이렇게 파도가 치는 그런 그 모래 사장에 앉아있는 그런 또 느낌까지도 이미지네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든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티니스에 대한 어떤 문화의 응용이 이 부분부터 많이 확산이 되었다고 볼 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소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이미지네이션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일시에 많이 확산이 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전 세계 속에서 활약을 해 나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쯤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에 저는 일본의 디자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요, 이 엠티니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지라는 그런 브랜드는 심플하지 않습니다. 심플이라는 것은 서양의 합리성에서 끌어낸 근대 사회 속에서 구현된, 또 물론 굉장히 훌륭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공업 제품, 공업 생산 이런 어떤 그 기술과 맞물려서 대단히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라는 브랜드의 배경에 있는 것에는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갈고 닦자 이런 의미에서의 심플함과는 다릅니다. 누가 사용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하든 상관없는 그런 심플함이죠. 어떻게 해석돼도 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돼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용자의 해석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의 맥락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플함과 다릅니다. 이 무지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60대의 어떤 그 노년층을 위해서 심플한 어떤 테이블도 만들고 18살짜리를 위해서 또 별도의 심플한 어떤 테이블을 만들지 않습니다. 무지에서 만드는 테이블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16살짜리도 또 60대의 노년 부부도, 그리고 아주 간소한 그런 집에서나 아니면은 아주 호화로운 집에서나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플렉시빌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의식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어떤 매치될 수 있는 그 자유자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심플함과는 다른 이 emptiness를 구현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무지의 그 디자이너 아닙니다만은 무지에는 많은 디자이너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상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러한 그 empty한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디자인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아트 디렉터라는 입장 그리고 어드바이저리 보드의 멤버로서 이 무지라는 브랜드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무지의 표현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그런 점들을 의식을 하면서 이제 무지의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벨의 경우에도요. 최소한의 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식에서 만들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나의 동선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트렌드나 유행에서 거리를 두고 항상 트렌드에 좌우되지 않는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요. 정말 고도의 컨트롤이 필요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 속에서 굉장히 커다란 에너지가 발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무지르시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년의 역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아트 디렉터고요. 뭐 다나카 이코라는 분이 일대 그 디렉터였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40여 개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7천여 개 아이템이 넘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그 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일본에서 한 100개 정도 점포 그리고 해외에는 그 배 정도 되는 그런 점포들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no design, 디자인을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개념을 내세웠었는데 디자인을 하지 않는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늘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7천여 개 상품으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들과 아이 컨택이 필요한데 그것을 스스로는 이것을 확실하게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텅빔이라는 것을 내보임으로써 이것을 에코 프렌들리한 그런 그 브랜드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브랜드다. 아주 격식을 차리려는 브랜드다. 도회적이고 세련된 브랜드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어떤 피트할 수 있는,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다란 텅 빈 그릇을 고객들에게 제시해놓고 고객들한테 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라는 것은 늘 주장을 하고 뭐가 필요하다, 뭐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심플함과 엠프티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걸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도 주방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칼입니다.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딱 손에 잡으면은 어디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의 그 식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본의 주방장분들은 정말 훌륭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방장분들은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게 되겠죠. 심플리시티의 어떤 훌륭함과 엠프티니스의 특징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라는 것은 아까부터 이것을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브랜드겠지만은요 무지는 이 상태라도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제품은 아니지만 안심하고 사람들하고 서로 이것을 공유할 수 있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의식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비해서. 이 테크놀로지는 진보하면 할수록 아주 굉장히 진화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자연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그런 또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섬이라는 것은 사실 무겁고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요. 1.5kg짜리 알루미늄에 0.2mm짜리 탄소섬유를 샌드위치를 시켜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굉장히 견고한 그리고 가볍고 또 얇은 그런 의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건축가 작품이 되겠고요. 이것은 머리카락의 7,000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가느다란 섬유를 사용해서 내놓은 그 파나소닉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전기 청소기인데요. 프로토타입이지만 굉장히 아주 굉장히 먼지를 빨아들이는 용량이 큽니다. 굉장히 아주 유머를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제품이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반투명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는 소리라든가 빛도 차단을 하는데요. 이 콘크리트 속에다가 광섬유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하얀색이 그 단면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은 콘크리트는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껍다 하더라도 이렇게 빛을 투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마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런 어떤 제품도 있었고요. 이것은 웃는 자동차입니다. 사실 자동차도 표면이 이렇게 소프트해지면은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락션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마일 모양을 하게 되면은 도로 전체가 굉장히 온화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초발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튕겨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런 섬유의 뒷부분에서 물을 이렇게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다면 굉장히 아름답죠. 마치 다이아몬드처럼요. 그래서 이 천 뒷부분에서 많은 노즐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물을 빨아들이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중력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물이요. 그래서 마치 그 워터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시회의 여러 부분을 이제 장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시회에서 저희의 새로운 그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이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 미개발된 것이고 제품으로서는 미성숙된 것이지만 가능성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것이 단번에 또 발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디자이너라는 것은 안정된 어떤 제품을 위해서 뭔가를 그것을 가공을 시켜서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보다는 미래를 가시화하는 쪽으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제조업, 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후 60년 동안 일본은 냉장고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룸쿨러라든가 다양한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산업이 점점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좀 더 진화된 환경 전체를 하나의 하이테크로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말씀드릴 하우스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예, 미래의 어떤 영상들을 상상의 내성을 가시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인데요. 이 주택 산업이라는 아주 좁은 범위의 얘기가 아니라 이 단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하우스 디자인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본에서는 조금 굉장히 하나의 커다란 부분으로 사회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 프로덕트, 제품이라는 것은 어떤 토양 위에 자라난 그 나무 위에 달린 열매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덕트의 품질은 디자이너가 열심히 해서 이 열매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토양이 중요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의 그 제품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큽니다만은 일본의 그 자동차와 크리스 뱅글 씨가
계시는 그 독일의 자동차는 굉장히 토양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독일처럼 되지 않습니다. 독일이라는 것은 중앙 유럽의 합스부르크 컬처라고나 할까요? 굉장히 컬처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컬처들이 집약된 부분입니다. 그 독일의 차들은요, 굉장히 그 차량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치 귀족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귀족 사회가 아니고요. 대중문화라서 굉장히 검소하고 검약, 검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양에서 자란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뭐 환경성이 좋다든가 연비가 좋다든가 공간의 효율성이 좋다든가 굉장히 작아도 콤팩트하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친화적인 그런 제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제품을 내보낼 때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 토양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자동차처럼요. 그래서 저는 욕망의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욕망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케팅 용어로 니즈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정말 싫어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혀 욕망을 갖지 않았던 그런 제품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크리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도 일본이라는 토양 속에서 근대에 특히 전후에 사실 그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제대로 지어지지를 못했죠. 공업 제품적인 그런 그 가치로서 집이 지어졌었습니다. 일본어로서 있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일본도 그렇고 아마도 한국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스켈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있는데요. 이러니까 이 구조와 인필, 그 내부의 인필은 별도의 것이죠. 그러니까 스켈톤만 갖고 있으면은 인필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점점 상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80년대 이후에 새로운 내진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진에 대한 내진 기준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구는 감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가능한 스켈톤으로서 이것을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건축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건축 연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일본이 낮습니다. 내구 연한이. 한국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 집합주택, 그 대량주택의 그 착공수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용 가능한 그 물건은 재생해서 사용하자, 재활용해서 사용하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 동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마 그렇다고 하는데요. 일본도 50년 전에는 한 가구당 평균 인원이 4.1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집에서 차도 마시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5명입니다. 점점 적어지고 있죠. 도쿄의 경우라면은 한 세대가 아마 2명 밑돌 것입니다. 1.8이라든가 뭐 1.7. 전국 평균으로 보더라도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2명 정도 되는 가족인 것이죠. 평균적인 가족이 이 정도의 1명, 2명밖에 안 된다는 정말 놀랄만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의 유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뭐 결혼 안 한다든가 미혼이라든가 단독 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도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건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건축물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떨리죠. 그런데 사실 리얼리티즘으로서는 기존에 있는 건축을 가지고 다시 부시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마치 타코야끼를 만들 때 그것을 휙 돌리듯이 그렇게 해 나감으로써 인필을 바꿈으로써 뭐 유럽 스타일처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유럽 같은 아주 오래된 그 거리를 가보면은 그 바깥에는 다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완전히 바꿔서 자신에게 완전히 매치되는 것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좁은 그 방이지만은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그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실 본 적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실을 합리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잠자는 것에다가 포커싱을 했을 경우에는 이쪽을 포커싱을 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극장처럼 TV를 보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싶다 했을 때는 또 그 리빙 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본인은 뭐 키친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방은 치우고 싱크대하고 이렇게 소파 옆에다가 이렇게 일체화된 것을 갖다가 놓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그 욕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은 목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런 그림처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도 아마도 뭐 한국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땅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도구로서 이 집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금융 상품으로서 20년 후에는 이것이 2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 집을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내가 이것을 샀을 때 실수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의 생활이 점점 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균질적인 주택 속에서 다들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역시 문화, 토양이라는 것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성에 맞춘 어떤 그 주택을 다양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바꾸는데 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은 또 다른 액티비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을 짓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뭐 이것은 학교도 가르쳐주지 않고 집도 가르쳐주지 않고 사회 변화가 너무나 변화가 극심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SNS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들 다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의 리테러시라고 할까요? 주택을 만드는 어떤 주택에 대한 지식률, 리테러시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일본은요.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켈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뭐 집합주택도 있고 상점도 있고 상가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뭐 산다 그런다면 상가 주택도 굉장히 재미있는 유니크한 주택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만도 씨가 들으면은 좀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창조성이라는 것이 주택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설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그 획일화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크리에이티비티한 것을 일일이 다 그걸 도입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사실 안도 선생님 같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그 건축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능을 이런 주택 부분에다가 쏟아 부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파나소닉이라든가 여러 기업의 전시회 제품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다양한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냉장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만든다거나 했을 때 이런 복합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앞으로 그들이 좀 힘을 발휘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택이라는 것은 다양한 산업의 교차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동의 문제라든가 또 복합화되어가는 어떤 가전 제품의 문제 또 의료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의 문제, 전통이라든가 미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에서는요, 뭐 다양한 뭐 조그만한 존재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국가가 사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체의 구조를 바꿔야 되겠고요. 또 부동산을 개발하는 개발업자도 자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건축 디벨로퍼들도
또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 같은 7천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 업체도 이러한 부분을 자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라든가 택배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주택산업이라는 것을 다 같이 서로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서로 변화시켜 나갈 그런 가능성들이 지금 태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사실 당연히 에너지 선진국이 되면요 안 될 텐데 어쨌든 원전 사태가 저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유통도 필요하고 또 에너지를 전략하는 것, 에너지를 생략하는 것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스마트 커뮤니티라든가 스마트 하우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이라든 것도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결절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체, 토요타라든가 혼다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별로 경기가 좋지를 않은데요. 여기서 제가 그래도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륜차가 아니라 1인을 위한 이동을 하기 위한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8km 정도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 종류인데요. 굉장히 작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동체가 정말 그야말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고 또 방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존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다양한 곳들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놓기 위한 장소도 필요할 것이고 집의 어떤 형태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것처럼 에너지 전략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문제와 또 주택의 문제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형태, 가전 제품도요, 선풍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에어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산업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제조업 전체가 지금 아시아로 지금 확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하이 테크놀로지를 중점으로 해서 미의식을 융합시킨 것, 그것을 더욱더 환경에 친화적인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관에서 신을 벗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 구두를 벗고 들어가는 것이 환경과 어떤 주택과의 접점이 됩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혈압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보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환경을 캐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집의 형태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산업도 앞으로 중요할 텐데 의료산업 하면 병원이 떠오르는데요. 병원은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드는 병에 걸리기 전에 단계에서 본인의 몸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주택이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필드를요, 새로운 하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어떤 산업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저는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 같은 그런 국가의 사람들은요, 능력이 사회적인 교양으로서 굉장히 성숙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토양이 성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하우징에 대한 리테러시가 굉장히 급격히 증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바로 이제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관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이 굉장히 현저한 경향을 보이는 건데요. 고령화 사회, 이것이 굉장히 점점 더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사회에 활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젊은이가 꾸리는 그런 문화가 중심을 이뤘는데요. 경험치가 높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한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주택은 또 30, 40대가 사용하는 그런 주택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인생을 본인이 잘 보내기 위한 그런 또 주택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넓지는 않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그 취향에 맞춰서 아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성인으로서의 어떤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주택. 그래서 뭐 별로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눈앞에 그것이 제시가 된다면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가시화, 비주얼라이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자이너가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활성화를 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한국의 가구박물관 두 번째 갔었는데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가구, 장롱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술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공간 속에서 보면 어떻게 기능을 했었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현대적인 건축을 보기보다도 한국의 역사적인 양반들이 살았던 그런 어떤 옛날의 고주택의 훌륭함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역사 속에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수성을 미래적인 자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바로 아시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역사적인 문화유산 자산을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주택이라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시회라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운동회 같은 성격이죠. 기업의 운동회 같은 성격입니다. 기업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쇼룸으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기업과 건축가, 크리에이터가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기업이 생각한 적이 없었던 혹은 건축가 스스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그것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전시회를 늘 개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흥미가 높은 사람들께서 보러 오셔서 또 그것을 보시면서 뭔가 영감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엑스비션, 전시회가 아니면 이런 강렬한 것들이 탄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사실 이 자리에서 내년 선전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저는 한국 분들과 공유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전시회의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 3월에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지진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의 개관으로서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텐트 속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관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피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요. 이 텐트 안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업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쭉 주택을 만들었던 회사가 아니라 뭐 자동차 업체라든가 뭐 생활 자파를 만들었던 회사라든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업체라든가 생활 기기를 만들었던 업체라든가 이런 그 업체가 건축가라든가 새로운 크리에이터들과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낸다라는데 그런 부분으로 제가 개념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비전 인 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우스 비전 인 에이지어라는 것이 아시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뭘 한다 이게 아니라 아시아 속에서 그런 조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만 뭐 굉장히 괜찮은 그런 주택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출한다고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시아 전체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리더들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은데요. 다들 이런 생각을 하더군요. 아시아의 산업계의 리더들은 많이 공부를 해서 뭐 어떤 서양의 대학에서 뭐 1, 2위를 하다가 돌아와서 이런 회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좀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리더, 인도의 리더, 중국의 리더들도 자신들의 어떤 주택의 미래를 서양식으로 하자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형태가 있고 인도의 문바이에 있는 주택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주택의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서양으로부터 배워야 될 어떤 공업사회의 체제는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시아 쪽에서 어떤 새로운 디자인의 조류를 발신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고 했을 때 역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거 부분, 주택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저희들의 어떤 주택의 형태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이것을 발신하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융합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베이징에서 올해 3월 달에 하우스 비전이라는 심포지움과 또 전시회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흥미를 가져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뭄바이에서 하든 자카르타에서 하든 서로 흥미를 갖는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각국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연구 모임에서 만든 것을 출판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내년 3월 달에 그 전시회의 성과에 관련되는 어떤 서적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이제 전시회 끝나고 나서요. 중국, 인도네시아, 뭄바이 뭐 어느 도시든 좋습니다만은 이것을 하나의 무브먼트로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안도 씨는 사실 제가 부탁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현대 아티스트 중에서 유명하신 그 히로시라는 분께서도 참석을 하실 예정이고요. 많은 그 동료들 또 많은 건축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십니다. 물론 건축가뿐만 아니라 식물 쪽의 아티스트라든가 하이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엔지니어 분들께서도 이 프로젝트에 아주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이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리어스한 얘기만 하고 그냥 제가 끝낼 것 같아서 조금 소프트한 부드러운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그 옆길로 세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계집입니다. Architecture for Sleeping이라고 아니면은 수영을 하기 위한 아키텍처도 좋고요. 어쨌든 이 텅 빈 공간 속에 개들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개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엠프니스 안에다가 집어넣어 봤고요. 텅 빈 속에다가. 사실 이 원래 개는 늑대에서 진화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인화가 그 옆에서 진화를 하면서 이 개라는 것이 인간 옆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화된 것을 사람과 함께 반려동물로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개의 숙명이라면 숙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사람을 위해서밖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를 위해서 계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든 개를 위한 건축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사람이 앉아있는 어떤 높이하고 동일한 높이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스케일이고요. 이것이 개의 스케일입니다. 이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사람의 스케일과 이 개의 스케일이 서로 마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건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우스 비전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다양한 분들께서도 한번 보고 생각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도면도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운로드를 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CG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은 굉장히 하루 만에라도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해서도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다 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올 12월에요. 디자인 마이애미라고 해서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것이 이제 다시 일본에 와서 순회 전시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전시회에서 다양한 그 건축가를 탄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애미에서 이것을 하고 1년 후에 도쿄에 되돌아올 때는 정말 다양한 의미에서 성장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는 어떤 건축가들은 MVRDB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요. 또 세지마 카즈요시가 비전 크리에이터를 담당하시고요. 후지모토 소스케 씨께서 보스턴 인테리어를 담당하시고 제시 다이저 우에모토가 이쪽을 담당하시고요. 아틀리에 바우아우가 보시는 것을 담당하고요. 토라프라는 젊은 신예 건축가가 또 이렇게 담당하고요. 또 반 시게루는 파피온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구마켄고는 퍼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토 도요 씨는 시바, 본인이 기르는 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피치를 또 가지고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콘스탄틴 그루지그라는 독일 디자이너는 이렇게 참여하고 저도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12쌍의 페어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 화면인데요. 이렇게 개가 들어가면은 흔들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줄이 달려 있어서요. 이것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개가. 이것은 개의 높이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도그 타워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개를 위해서 설계한 것이고요. 당연히. 어쨌든 이렇게 설계가 적절하게 되면 건축이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이것이 제 기능을 할 것인가 걱정을 했는데 잘 기능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레이디 가가라든가 이런 아티스트는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개에다가 입히는 의상이 되겠습니다. 후지모토 소스케는 이런 가구같이 생긴 어떤 그 진열대 안에 개를 위한 스페이스를 만든다거나요.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유니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토라프는 어떤 개 주인의 냄새가 배인 그런 어떤 보시는 바와 같은 물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지마 카즈요시는 대단한데요. 이거는 이런 것 위에다가 니트로 이것을 짠 것입니다. 구조체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호치키스로 이것을 다 찍어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니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속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이 개 자체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끝나도 여기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구마겐고 씨는 이러한 형태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스텝이 만들어준 것이 되겠는데요. 이 천정에서 이것이 이제 쭉 늘어져 있는 그런 그 모습이고요. 굉장히 인테리어상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독일 사람이 만든 거고요. 굉장히 그 개가 그 거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서 좋아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개 주인이 갖고 있다면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산업의 가능성을 가시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가시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디자이너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든 플랫폼 위에다가 뭔가 스타디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것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산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전진시켜 나가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나가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배경에는 자신들의 어떤 문화라든가 혹은 아시아의 문화 이런 것들을 그 음미해서 전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동시에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